네, 안녕하십니까. 주경야톡의 이창훈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톡에서는 지난주부터 반도체 주가가 바닥을 잡아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는 건지 아니면 잠깐 기술적 반등을 하는 건지 상상인증권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김장렬 센터장님을 모시고 반도체 산업과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중요한 이슈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톡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키워드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코로나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26일에는요, WHO에 의해서 델타 변이와 동급인 우려 변이로 지정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500%까지 감염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2주 남짓한 시간에 전 세계 12곳에서 지금 감염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WHO에서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서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시장에는 공포감이 엄습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2%대 급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4%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 시장의 키워드가 오늘 오미크론으로 맞춰진 만큼 진단키트와 백신 등 수혜주들이 상당히 강했고 이 상대적으로 항공이나 여행 등 리오프닝이 약했다는 점은 체크하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SK스퀘어 그리고 SK텔레콤의 거래가 개시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유무선 통신회사인 SK텔레콤과 신설법인인 SK스퀘어로 출범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3대 핵심 사업이죠. 유무선 통신과 AI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SK스퀘어는 반도체 그리고 ICT 투자 전문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최대 29조까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SK스퀘어가 투자 전문사 정체성으로 주가 멀티플 효과를 누리고 SK텔레콤은 통신 대장주에서 국민 대장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SK텔레콤은 8%의 강세, SK스퀘어는 7%의 약세로 장을 마쳤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3전 4기 드디어 툴젠이 코스닥에 입성을 한다는 그런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네, 코넥스 대장주인 툴젠이 4수 끝에 코스닥으로 드디어 둥지를 옮깁니다. 희망 공모가액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희망가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00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일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춘 회사인데요. 다만 이 기술에 있어서 미국에서 아직까지 법정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상장 4수생인 툴젠, 오래 기다렸던 만큼 시장에 화려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키워드 짚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슈톡 오늘도 2대1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데 오미크론 이름도 참 생소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난 주말부터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유가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네. 전파력과 감염 네. 우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 네.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제 미디어에서 보면은 그 바이러스 보면은 동그라미에 이제 돌기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돌기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세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16개 정도였던데
이제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32개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2개라고 해서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그 돌연변이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전파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남아공에서 처음 이제 그 보고가 된 건 남아공인데요. 남아공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이 오미크론 때문이지 않은가 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핵심이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네.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새로 나온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네. 이제 제일 처음에는 오미크론이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백신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은 그것이 다 이제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발견된 그 백신 원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백신 효과가 있는 게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24%밖에 안 되고 이게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율이 42%니까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델타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서 제일 처음 발견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완료율이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고 낮은 국가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콧 코들립 이제 전 FDA 국장이 말하기를 이제 백신이 덜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이게 확실히 확산세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를 증가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다 추측인 거죠. 그죠?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전염성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이제 치명적이냐 하는 게 더 이슈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밝혀진 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아공에서 일단 첫 보고를 한 만큼 남아공에 있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의외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으로는 극심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델타나 아니면 원형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렇게 후각을 잃거나 미각을 잃거나 하는 증세가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증상은 약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그 오미크론 이후에 몇 번의 변이가 더 나타난다고 하면은 독감처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오미크론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은 몇 주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몇 주, 한 2, 3주 정도는 더 기다려 봐야지 이 오미크론의 정체를 저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시장에서 제일 큰 불확실성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주말에는 어쨌든 뭐 유럽은 아주 많이 빠졌고 한 4% 가까이 빠졌고 미국 시장도 뭐 한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그랬고. 근데 이제 지난 주말은 미국 시장이 이제 그 장이 반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건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고 또 지금 현재 국내 뭐 지금 전문가들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올 텐데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코스피도 1% 가까이 하락해서 장중에는 2,900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좀 만회를 하면서 좀 2,900.9.32에 이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1.35% 하락하면서 이제 992.34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불안 심리 그리고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이제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을 보면은 예상외로 이제 개인이 많이 팔았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CGN이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에서는 NFT나 메타버스 그런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당분간 계속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오미크론의 정체를 알 때까지는 계속 이 뉴스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다시 반등할 수는 있지만 그 반등한다고 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확실하게 발표될 때까지는 시장이 계속 불확실할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관망세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엎침대 덮친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FOMC 미팅도 할 거고 네. 또 테이퍼링도 시작될 텐데 그 와중에 또 인플레이션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위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지난 뭐 한 달 전인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 이렇게 네. 나눠서 상장을 했죠. 네.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인적 분할을 완료를 해서 오늘 네. 재상장을 했는데요. 네.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남아 있는 법인이 되고 신설회사인 SK스퀘어가 이제 인적 분할이 됐는데요. 오늘 두 회사 주가를 보면은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그 시초가가 53,4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8% 올랐고요. SK스퀘어가 이제 시초가가 82,000원으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7% 내려서 이제 76,000원 정도의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SK텔레콤 아래는 이제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그리고 이런 유무선 통신 사업과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들만 남게 됐고 SK스퀘어 밑으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K하이닉스와 ADT캡스, T맵 그리고 뭐 콘텐츠 웨이브 등 이런 약간 이제 통신 이외의 사업들, 신산업들이 이렇게 이쪽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통신과 관련 통신 SK텔레콤의 사업과 SK통신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네. 이거는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SK스퀘어로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통합되어 있을 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조금 이 지배 구조나 이런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달라졌으니까. 네. SK텔레콤 우리가 이제 다시 바라볼 때 어떤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배당주의 매력이 있다. 좀 이렇게 네, 자본시장에서는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눈여겨 보이는 거고요. SK텔레콤이 이제 2021, 2023 이제 배당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에비타에서 이제 캐펙스를 뺀 금액의 30~40%를 배당 재원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분기당 500원 배당하던 건데 이제 연간 배당금이 2,000원 아니면 3,000원 그리고 어떤 증권사는 4,000원까지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최대 6.6%까지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배당 매력이 있다. 이렇게 SK텔레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자본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게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매력적이지 않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오늘 또 SK스퀘어가 그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의 지분 2대 주주로 이제 넥슨에 이어서 2대 주주가 올라섰고 또 메타버스 회사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사업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자본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거고 네. 또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툴젠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그동안에 코넥스 시장에서 대장주였던 툴젠인데 몇 번 뭐 이 IPO를 하려고 했다가 뭐 이슈가 있어서 실패했었는데요. 이번엔 드디어 이제 공모주 청약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관 투자가 청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 청약을 진행을 했고 네. 공모 희망 밴드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인데요. 뭐 아직 오늘 이제 공모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니고 내일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상장은 12월 초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가 100만 주인데 100% 모두 신주 모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통해서 만약 공모가가 12만 원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1,2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있고요. 뭐 주관사는 한투증권입니다. 일종의 기술 상장인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련된 기술은 어떤 겁니까? 네,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유전자를 이제 가위로 좀 잘라서 이렇게 좀 변형시킬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NA 염기 서열을 교정을 해서 형질을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인간, 동식물은 모두 D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변형하면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툴젠 측의 설명이고요. 먼저 이제 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핵심인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체내 편집 치료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툴젠 쪽에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로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뭐 2023년 사이에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툴젠의 목표고 그 자금을 이번 공모를 통해서 모으겠다는 게 이제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툴젠은 이제 단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2015년과 2016년에 상장을 시도를 했었는데 거래소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2018년에는 이제 승인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특허권 소송이 이제 분쟁이 일으키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상장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크리스퍼 유전자 네. 가위 기술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뭐 한국과 미국, 유럽 등 9개 국가에 지금 특허가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온전히 다 등록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분할 출원을 해서 일부가 등록이 되고 일부는 지금 법적 공방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특허 분쟁의 핵심은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을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개 기관들이 특허 출원을 이미 해버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누가 먼저 발명을 했냐, 선발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툴젠에 좀 승산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분쟁은 툴젠, 그리고 미국의 브로드 연구소, 그리고 CBC 그룹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세 개가 이제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벌이고 있는데 툴젠이 이미 이제 선순위 권리자를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선순위 권리자를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종국에는 승산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았다고 하기 때문에 툴젠에서 이제 앞으로 이길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브로드 연구소와 CBC 그룹이 그 자기네 특허를 가지고 이미 여러 개 기업들과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툴젠 측과 협상을 맺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자본시장 측의 전망입니다. 네, 이영수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가,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톡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김장렬 센터장님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 기억에도 과거에 뭐 현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상당히 명성이 있었던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반도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뭐 최근에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더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매크로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좀 잠깐 나눠보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미크론 때문에 뭐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증시가 많이 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단 이것은 어떤 경고 같아요. 네. 좀 언급 없는 얘기 같은데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코로나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젠 뭐 집단 면역이 되는 기준 80%가 되기도 전에 이런 변이가 해서 발생하고 연말에 원치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 백신 자체도 원래 한 3년, 4년 걸려야 되는 거를 1, 2년 만에 만들어서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접종을 하고 이런 와중에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은 완성된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3, 4년 걸리는 이슈거든요. 이제 2년 지난 거예요. 딱 보면은 이번에 그 뭐
그 미크론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백신 접종률이 40%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많은 수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이슈다. 그렇게 좀 겸손하게 투자가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돈 벌기 바쁘니까 그런 거 무시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한 2주 또는 2달 걸려야 되니까 주식을 좀 제대로 한번 관망하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성하게 하는 어떤 시그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식적으로 시장적으로는 영향이 없지 않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향후 뭐 2, 3주 동안에는 조금 불안한 장세가 뭐 장중에 1% 오르고 1% 빠져도 좋아할 것도 급격히 뭐 공포를 뻗을 것도 아직은 아닌 이런 상태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네.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코로나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장이 이제 깨달아가는 기간이고 하니까 네, 그렇죠. 당분간은 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그때는 전 세계가 깜짝 놀라갖고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네. 했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코로나 그 와중에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오히려 약간 영모션에 걸린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 물가 이슈도 있고 그래서 좀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조금 완화해서 긴축적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또 새로운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약간 시장이 좀 영모션에 걸린 게 아니라 생각이 둘 다 드네요. 다뤄야 되는 저글링에 걸린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시장을 돌아보면 늘 문제가 있으면 또 시장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걸 극복하고 회복해 갔으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실망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우리 김 센터장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전문 분야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반도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제 특히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시켰잖아요. 한 2달쯤 전에 제 기억에. 네, 그렇죠. 네. 9월 말 10월 달에 네, 많이 그렇죠. 했었죠. 목표가를 하향시켰을 때가 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주가가 한 9만 원 네, 이랬던 네.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 반동해서 오늘 보니까 11만 7천 원이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지금? 뭐 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이, 네. 저는 중장기 매수라 그러는데 네. 의견을 사양한 게 10월 12일하고 15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벌써 지금 11월이니까 한달 전이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바이로 바꾸신 네. 거네요. 네. 제가 했을 때가 그 주가 바닥이었어요. 네, 네. 저는 애당초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윈터 이즈 카밍이라고 외국계에서 8월 달에 했을 때 그 윈터가 오죠. 당연히 네.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급 윈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베리아급 윈터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고 경고가 오니까 주가는 빠질 거를 봤어요. 근데 그 시베리아급 윈터가 혹시 오더라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급 윈터라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반도체 가격이 한 30% 빠지는 거예요. 그 반도체 가격이라고 하는 메모리 거는 가격. 현물 디램. 가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거래. 고정거래 가격이? 고정거래 고정거래 가격이죠. 가격이. 근데 이게 인디케이션을 현물 가격에 주고 있으니 그렇죠. 뭐 사실은 아직 안 빠졌지만은 이제 12월 지금부터죠. 내년도 한 2분기 짧게 해도 3, 4월 달까지 길게 하면 7월 달까지 빠지는데 이게 한 최소한 20%. 30% 이상 빠지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외국계에서 들고 나온 시베리아급 윈터였죠. 네. 저는 바꾼 이유가 10월 중순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규모로 따지면 북밸류 1.1배, 2.0배 근처로 가면은 말이 안 된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올렸어요. 네. 그게 제 콜이고요. 지금 한 달 사이는 지나 보니 그런 윈터는 아닌 것 같아라고 다시 입장을 바꾸는 거죠. 시장의 컨센서스가 변화하고 다시 있네요. 바뀐 거죠. 외국계에서 다시 또 말 바꾸고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다시 여기서 제 목표 주가는 시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반도체가 올 초에 삼성전자 9만 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뭐 굉장한 그 뭐죠 구조적인 슈퍼 사이클 이것도 안 믿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이번에 슈퍼 사이클이다. 그게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95,000원 첫 주제 할 때 절대 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 반도체 좋았던 것이 상당 부분이 코로나로 좋은 효과였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보던 겁니다.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삼성하이닉스도 앞당겨서 수요가 노트북 포함해서 땡겨진 거예요. 가전뿐만 아니고. 그것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것이 될 거로 봤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와가지고 외국계에서는 과거 사이클적으로 보니까 그 빠지면 30% 빠져. 그럼 반도체 무조건 빠져. 이런 식으로 간 건데 그것도 역시 과했다는 거고요. 지금 적당한 레벨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정도다. 삼성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차지하면 30%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렇게 네. 윈터가 시베리아 윈터가 아니고 네. 뭐 제주도 윈터급인지 충청도인지 모르겠지만 마일드하게 컨셉 잡히니까 그나마 오미크론이 나오든 뭘 하더라도 학습 고소는 있으니까 장이 버티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은 2,800까지 바로 갑니다. 네. 근데 그게 안 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슈퍼 사이클도 틀렸고 윈터도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베리아 윈터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재미없는 거 같잖아요. 그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진행자 포함해서 10년, 20년째 반도체가 다이나믹 할 때는 성장 산업이었고요. 메모리는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그냥 마일드한 그로스 정도예요. 그러다가 2025년 이후에 3, 4년 뒤에부터 2023년에 갈 때 제대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앞당겨서 오버해서 슈퍼 사이클, 그다음에 오버해가지고 윈터, 요 코로나 때 이펙트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바람에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돌아가서 네. 시장에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슈퍼 슈퍼 사이클. 사이클 작년에 좋아서. 네? 작년에. 아니 그건 좋았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이번에는 좀 다르다. 사이클이 길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네. 근거는 그거는 예년과 다르게 작년에 새로운 디맨드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대해서 연장을 한 거예요. 네. 노트북. 그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근데 슈퍼 노트북이나 사이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가 그렇죠. 하고, 근데 사실은 더 크게 봤던 것들은 서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말씀 좋을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닌가요? 서버는 구조적인 거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맞았어요. 네. 맞는데 시간이 5년 두고 일어나는 수요라는 거죠. 네.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많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다시 또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안 빠진다는 것도 결국은 서버가 다시 오더를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길게 보셔야 돼요. 3년, 5년. 그러니까 메타버스 얘기하잖아요. 네. 쉽게 얘기 드릴게요.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뭐 더블로 한다 그러고 없던 비즈니스를 이런 나름대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년은 10년 걸리는 이슈라 했거든요. 그럼 수요도 그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좀 앞섰는데 3년, 4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메타버스가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갖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늘어날 거라고 본다 이거죠. 네. 그 그래서 안에는 변동성이 있을 거다. 변동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고 네. 소스라치게 너무 좋아하고 하는 것이 네. 2018년부터 반복적인 거거든요. 네. 사이클은 천천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는 거 맞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급등을 한 것뿐이에요. 네. 그 18년, 17년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9년, 20년 계속 갈 것처럼 하다가 빠지니까 하다가 반도체 내려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오네. 노트북 그렇죠. 좋다 그러고 뭐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논스톱으로 가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올해 초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게 아닌가 봐. 코로나 다시 하고 입장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반도체는 그 PC나 이런 거는 사이클 산업이고 구조적인 거 두 가지인데 구조적인 거는 6개월 동안 구조적인 게 아니고 한 3년, 5년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제가 2025년, 30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서버가 메타버스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율주행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그렇죠. 자율주행차 들어가면 메모리가 진짜 많이 쓰이는데 자율주행차가 그때 아직 뭐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게 근데 아니니까. 아마 드시는 건 3년 전부터 얘기 드시고 네, 근데 얘기할 때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우리 안경, 메타버스 하려면 AR 글라스스, 뭐 VR 글라스스 하잖아요. 거기 메모리 쓰입니다. 네. 근데 AR 글라스가 잘 돼서 뭐 애플도 나온다 하고 2년 뒤에
페이스북도 AR 글라스를 지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한다 그러는데 AR 글라스가 되면은 메모리가 쓰여요. 네. 근데 AR 글라스가 말이죠. 지금 LCD 갖고는 안 됩니다. OLED로 해야지 그 해상도가 한 3,000, 5,000 pp가 돼야지 어지럽지 않고 제대로 된 AR이 돼야지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되고 이게 다 되는 건데 네. 서사가들 말하기 좋은 거는 메타버스가 당장에서 메모리고 다 될 것 같은데 인프라가 안 돼 있고 네. 메모리가 가는 건 맞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시장이 미리 땡겼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2024년 5년 거의 기분을 제가 올 초에 다 땡겼다. 네. 네, 그게 심한 거죠. 네. 토해내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은 다시 보는 거죠. 1등 업체부터. 애플, 삼성부터. 네, 그렇게 보면은 밸류가 이게 뭐야 1.1배가 네. 어닝 파워가 있는데 이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려고 사금사금 올라오는 이렇게 네. 보시면 균형 잡힌 시간을 좀 더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네. 맞다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너무 급하게 생각했다가 네네. 아닌가 하고 스탠스를 바꿨던 거고 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준다. 바닥을 이렇게 잡아준 거 맞습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센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이제 메모리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이게 다운턴 네. 그 다운턴의 폭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가 봐요. 메모리의 다운턴 가격에 네, 가격은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금방 안 끝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용하는 PC 업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업체, 심지어 서버 업체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네 재고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을 압력을 줘서 다운시키려 하는데 이 코로나 금방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저스트 인 타임이니까 지금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고는 적지만은 네. 그 서버 컨슈머 업체들 이게 소비자 업체 그 PC나 서버 업체 입장 재고가 많거든요. 작년 연초에 미리 땡겨놓은 게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 거로 봤는데 네.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 재고를 과거처럼 저스트 인 타임으로 계속하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10월부터. 그래서 서버 업체들이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스트 인 케이스 개념으로 저스트 인 타임이 아닌 저스트 인 케이스 개념에 그 연초부터 나왔는데 이제 생각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년 사업 계획 세우려 보니까 뭐 메타버스 들고 어쩌고 뭐 하면서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시장에 들어갔고 그 PC 업체는 노트북 업체들도 좀 들어가고 마침 그 이제 스마트폰 업체는 삼성전자의 폴더블이 잘 팔리고 애플의 아이폰 13이 의외로 반응이 좋고 수요의 근본적인 게 있으니 그럼 저기도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재고를 구주로 가져가기로 했으면 한 주 더 얹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가격 내고를 너무 터프하게 못 가져가는 시츄에이션이 10월 중후반부터 또는 정확히 11월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개월, 6개월 사이에 20%, 30% 빠질 수 있는 공포감이 2개월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마일드 할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웃긴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하고 다르게 반도체 D램을 공급하는 회사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자체 재고가 많지 않잖아요. 걔는 재고 작죠. 쌓아놓은 것도.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재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네, 내가 좀 쌓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3, 4개월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네네. 지금 어쨌든 반도체 가격, 반도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DDR 뭐 8 이런 걸 보니까 네, DDR4. 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스팟 프라이스하고 네. 그다음에 고정거래 가격 컨트랙트 프라이스하고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지금? 한 15%, 18% 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워스트 케이스는 한 1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이제 스팟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았나요? 지난주부터 네. 소폭 올랐어요. 이제 바닥을 잡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이게 연초보다 별로 안 내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이클이 작은 사이클일 수도 있겠네요. 작은 사이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침 또 오미크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래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노트북이고 비대면을 가면은 원래 작년에 우리가 그 그렇죠. 메모리 업체들 수혜본 거를 네. 다시 또 땡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보면 병목 현상이 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메모리는 아니지만
자동차 반도체 이슈가 커서 네, 네. 자동차 회사들이 뭐 금방 해소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수요처 입장에서는 조금 재고를 갖고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신적으로 그 생각을 네. 연초부터 갖고 있었는데 네, 예, 피부로 느끼고 네.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파이널라이즈 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때 와서 이제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에. 어쩔 수 없이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예. 그걸 이제 주식시장 미리 아는 거네요. 이제 안 거죠. 아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이 바닥을 잡아준 거는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보면 SK하이닉스 꾸준하게 사면서 바닥에서 끌어올린 건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글로벌 트렌드를 제일 잘 아는 거는 외국인들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제일 이제 네. 메모리에 시중되어 있는 회사가 SK하이닉스니까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지난번에 9만 원대가 바닥이라고 보시나요? 네, 안 갈 겁니다. 의외로 코로나가 너무 잘 잡혀서 네, 네. 오미크론 아무 의미 없고 지금 되고 네, 네. 모든 게 잘 된다 가정하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업사이드가 오히려 빨리 한계를 바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식을 되면은 업사이드가 대안제라 하면서 요즘 많이 빠진 뭐죠 그 여행주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 그런 쪽으로 불이 나게 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장을 받쳐준 효과로 끝날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만약에 코로나가 잘 해결되면은. 근데 잘 해결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2,900, 3,000원을 안 내려가려고 버팀목을 단단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가는 이제 바닥을 잡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상승폭은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승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중장기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네. 4, 5년 건데 내년도가 과연 펀더멘털 수요적으로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거죠. 네, 네. 근데 경기가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만 자체가 약하다면은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땡겨졌다가도 다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잘 안 잡혀서 내년 상반기 좋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별로 안 빠져서 숏사이 끝났잖아요. 하반기 내후년 바라볼 때는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때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수급이 또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것이 뭐 엄청난 시베리아급은 아니지만 다시 사람들이 안심할 순간에 다시 내년 하반기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로서 크게 먹을 수 있는 30% 50% 이런 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2023년, 4년 될 때까지는 그때는 그때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T 주식장도 그렇지만 특히 IT는요 와우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와우한 게 뭐죠? 새로운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 애플의 새로운 수요. 아이폰 2007년에 나올 때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에 그런 거 없었어요. 서버 수요만, 인터넷만 그랬는 거거든요. 근데 메타버스가 아까 되는 것도 2024년, 5년 돼야지 좀 가시화가 될 것이고, 왜 2024년 돼야지 AR 글라스가 뭐 VR 글라스가 더 의미 있게 될 것이고, 아까 그 자율주행차가 레벨 4, 5 되는 것도 메모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려면 2025년, 3년 돼야 되거든요. 바로 5년, 10년 걸리는 것 때문에 5년 전, 지금 10년 정도의 중국 업체가 계속 반도체를 몰아받고 있는 것도 2025년,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돼야지 트는 거예요. 주식장이 땡긴다 하더라도 2, 3년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내년 말, 내후년인데 내후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미리 앞당겨서 주가가 올라가면 반도체 사이클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뭐 제가 뭐 1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뭐 10만 원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시츄에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완전히 없어져서 경기가 호황이 돼야 돼요. 그 수요들이 펀더멘털 수요 2023년, 24년, 25년이 앞당겨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는 거랑 앞당겨질 정도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수요 가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런 판단은 지금은 올해 내내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고점을 뚫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직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깔 수 있겠네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좀 시장 컨센하고 다른 부분을 내가 느꼈는데 시장에서 컨센 뭐 제가 느끼는 컨센서스는 D램 기준으로 해서 아마 가격이 내년 상반기 정도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그러면 주가는 선행하니까 뭐 미리 움직일 거다. 이런 게 컨센이 지금의 컨센인 것 같은데 말씀하실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하반기에서 반드시 D램 가격이 돌아선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뉘앙스인데요. 돌아서는 듯 하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매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가가 너무 발랑하면은 글로벌 매크로 그 경제 성장률로 결국은 수렴하거든요.
그거 자신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돼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자신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사이클적으로 안 빠지니까 올라간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보는 얘기 거지. 중에 하나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DDR5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DDR5가 내년부터 적용이 되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거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임팩트가 하나 있어요. 2분기 음. 정도의 서버용 그 칩셋 인텔에 나오는 것이 2분기인가 3월, 4월인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이 덜 빠질 수도 있고요. 막상 나왔을 때 나온다 해서 DDR4에서 5로 트랜지션 되는 속도는요. 네.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올 초부터. 그 인텔이 뭐 CPU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건 예. 언제쯤 나와요, 그러면? PC는 이제 나왔고요. 아, 그래요? 서버는 내년도 한 3월 정도 나오는 네,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주가적으로 다 미리 선반영 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DDR4, 5로 가면서 반도체에 공급이 준다. 네. 어려운 제품이고 뭐 다이의 개수가 줄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페너티라고 해서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2023년입니다. 23년. 네. 그 연초부터 올 초부터 계속 애널리스트 DDR4, 5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진짜 그 호도하는 거예요. 네. 원래 빨라야 2022년도 중반이고 지금은 2023년에 나오는 네, 건데 네. 그게 서버 칩이 나온다 해서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DDR4, 5가 될 때 이슈는 5로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 장비가 있어요. 네. 장비 업체들은 수요를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 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주가가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뭐. 국내 회사도 그런 회사가 있나요? 예, 네. 제가 이거 오늘 원고 안 가서 컴플라이언스 말씀 네, 못 드리지만 DDR5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덜 빠졌어요. 근데 걔네들이 만약 실적이 진짜 확인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 한 번 좀 점프할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렇다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하고 반드시 코릴레이션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다른 있습니다. 문제. 더 큰 문제가 있죠. 장비 회사들은 주로 선공정 쪽에 있나요? 성공정, 후공정 쪽에 후공정 쪽에. 더 그렇군요. 있다고 봐야죠. DDR5는 테스트 쪽에. 네. 테스트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더리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쪽을 많이 보지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사실은 성장의 포인트로 파운더리를 보잖아요. 네네. 그 삼성전자 최근에 보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서 네네네. 이제 저 공장도 공장 투자하는 확장하고, 것도 네.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파운더리 쪽은. 170억 불 투자를 발표하셨고 네. 그 기존에 있는 오스틴 공장 비슷한데 하셨고 네. 뭐 세제 혜택 받아서 40억 불 받으시고 네. 여러 군데 다 좋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의 장비 업체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네. 근데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때 나올 때 관련되는 주가는 다 반영됐어요. 그 삼성전자는요.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 잘 삼성전자 커널하고 좋습니다. 2030년까지 1등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1등은 58% 마켓셔 갖고 있는 TSMC고 우리는 14%거든요. 네. 14%가 58% 뒤바뀌려면은 저쪽이 엄청나게 크게 잘못을 아주 세게 해야 돼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2030에 그거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장비 업체들한테 스피시픽하게는 분명히 중간중간에 잊어버릴만 할 때 영향을 주고 특히 그런 주식들을 싸게 샀을 때 자신감을 주는 건 맞아요. 관련되는 이 에코시스템에. 삼성전자 주가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날 사시면 물려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삼성전자는요. 어닝의 70%가 반도체 60% 이상이 D램이 50% 60%예요. 네. D램 가격이 중요한 거고 95% 중요한 거고 근데 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익하고 연동하지는 않잖아요. 성장성에 대한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악유가 되는데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한 1조에서 2조 흑자 나거든요. 네. 삼성전자 큰 50조에 1조 2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의미가 되려면 1조 2조가 한 이게 2% 정도인데 네. 한 5% 7% 올라가야 네. 돼요. 비중이. 그러니까 다른 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 아까 마켓쇼 15%가 57%에서 1등이든 바뀌지 않더라도 네. 마켓쇼가 한 25% 되고 저기가 10%. 40% 돼서 여기가 네. 10% 올라가고 저기가 10% 내려가고 의미 있게 변화돼서 그게 가시화가 될 때 얘기거든요. 네.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그 절대 주가에 선반영됐다가 다시 다 토해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2023년까지 마찬가지고 2025년까지도 반영이 상당히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이다. 더 중요한 건 그 반도체 말씀은 D램입니다.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노력하는 건 긍정적이고 에코시스템은 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여러 가지 하죠.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휴대폰 AP도 네. 하고 RFID 칩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취하잖아요. 휴대폰 만들 때 자기네들 칩을 이제 퀄컴 것만 쓰는 게 아니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죠? 파운드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어셈블리 테스트 후공정 쪽은 또 아웃소싱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연찮게도 가기는 파운드리 하지만 후공정 단의 아웃소싱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올해도 사실 후공정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지만 이 후공정 아웃소싱으로 수혜받은 주식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주식들은 탄탄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은 안 되지만 후공정 테스트 아웃소싱 삼성전자 풀체인은 기치속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 상이 맞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임팩트는 어닝의 1~2% 같고 마켓시의 15% far distant second로서는 그 캐치업하기 전까지는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당분간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내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메모리 분야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경쟁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치고 올라와서 1등을 했잖아요. 예, 예. 어쨌든 파운더리도 그럴 수 있다. 파운더리 부분도 네. 삼성전자 갖고 있는 역량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가능성이 있죠. 네. 예, 근데 주가적으로 그거를 아까 반영들을 할 네. 때는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살 때 그거를 믿고 그런 하나의 요인으로 부자시키는 거지. 네. 주가가 이미 8, 9만 원 올라갔을 때 네. 요것 때문에 리레이팅이 돼서 12만 원 간다는 콜을 하는 순간에는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의 성장 포인트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비즈니스에 당분간은 돈 버는 메모리예요. 건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로 돈 벌고 이건 네. 어닝 포인트고 주식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뭔가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있어야 예, 멀티플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럼 삼성전자의 성장 포인트는 뭐로 보십니까? 그 파운드리가 멀티플에서 10배에서 13배 가는 네. 그 포인트는 너무 일러요. 그 성장 포인트로 보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많이 빠르다. 가장 큰 것이 그 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밸류에이션에서 엄청난 차가 났습니다. 네. 10년, 15년. 지금 엄청나게 좁혀진 거거든요. 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네. 그 D램 메모리가 엄청 성장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그거보다는요. 마켓시어 갭이 엄청 줄었어요. 삼성전자 40%고 하이닉스 28, 9%거든요. 네.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 파운드리 보세요. 네. 성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작고요. 메모리보다 58%하고 15%라고요. 이게 아까 의미 있는 하려면 45%, 25% 쪄라 붙여야지 지금 메모리와 같은 그런 멀티플의 개념을 2등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은 이르다.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지켜보자. 네. 그건 뭐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르다. 이렇게. 인텔도 지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 네. 임팩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인텔이 워낙 최근에 실패를 해서 네. 가장 중에 미세 공정인데 네. 실패해가지고 뭐 자기네 원래 하는 CPU 비즈니스도 AM한테 지고 AMD한테 네. 지고 엔비디아한테 말할 거 했잖아요. 네. 신뢰가 잃어가지고 인텔이 파운더리에서 삼성 TSMC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고 퀄컴하고 애플하고 뭐 기타 등등 업체한테 오더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뭐 강점이면 그래도 미국 회사니까 네. 삼성보다도 그래도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또 미국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 수많은 그 패블리스 업체들이 그 미래를 일부 할당한다? 네. 이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인텔은 뭐 그 별로 안 아직까지는 비기슈는 아니다. 네, 비기슈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2024년쯤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떠한 포인트에 좀 중점을 두고 뭐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좀 조언해 주시죠. 예, 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똑같은 뷰가 한 일주일 사이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5개 리포트가 절대 그 행동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100번 드리고 싶어요. 올 초에 1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승기 뭐 애플카 나오고 그럴 때 흥분할 때 똑같은 얘기 나왔고 8월 달에 외국계에서 컷하고 일주일 동안 내일 똑같은 얘기 나올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땐 팔지 않고 사지 않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게 최고래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행동하면 좋은데 거꾸로 행동하려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거나 자신감이 있어야 돼.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똑같은 날 비슷하게 똑같은 주에 3개, 4개, 5개째 나오면은 행동을 유보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도 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나눠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주경 야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힘들지만 어쨌든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